무남 동료 외딸한테 장가들어서 처갓집 재산을 물려받고 처갓집 제사까지 물려받고,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전통이라 그러면은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선 후기에 와서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전통이고,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아들이 없다고 해서 양자를 드리지 않았어요. 딸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제사도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강릉 오죽헌 같은 경우도 3대에 걸쳐서 사위한테 물려주고, 그 사위가 또 사위한테 물려주고, 그 율곡이 태어났던 곳, 거기가 3대에 걸쳐서 아들이 없어서 계속 사위한테 물려주고, 지금은 물론 그 이후에 아들들한테 물려준 곳이고요. 경주 양동,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양동 민속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도 원래 처가 그 월성 손씨하고 여주이 씨, 여강이 씨하고 이렇게가 둘이가 원래는 이제 같이 들어왔다가 사위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번성을 하고 그런 경우인 거죠. 여기서 2012년도에 김은 작가를 모시고 고택 정담을 여기서 했었죠. 현충사에 산다고 그래서 와보고 싶었다, 또 와보고 싶었다, 하겠다라고 해서 모시고 카레 노래를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여기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런 게 아니에요. 잡석 다짐이라고 해서 그냥 작은 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그런 문화재 복원 개념이 아니라 성역화, 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충무공 사시던 집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더 반듯하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큰 향교나 큰 서원이나 큰 절이나 이런 데서나 있는 거지, 궁궐이나 이런 데서 있는 거지, 일반 민가에는 이런 식의 이 큰 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와서 그때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때는 그 개념이 없던 시절이고,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공해가 아주 문제 있다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공장 굴뚝에 연기 나는 장면이 사회 교과서에 실리면서, 우리도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도 저렇게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돼야 된다 라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뭐 공해를 뭐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때까지 종손께서 살고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여기 그 전에 논밭 마을이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강제 수용을 하고 전부 다 바깥으로 집을 지어서 내보냈는데, 그래도 여기는 계속 후손이 살고 있었어요. 종손께서 살고 계셨는데 정부에서 이것도 내놔라 하니까, 종손이 그때 이 종손하고 종회에서 문공부 장관하고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가 국가기록원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뭐냐면은 팔지 않겠다, 그냥 국가에서 써라, 하지만 국가에 쓰는 건 좋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재산을 팔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팔지는 않고, 요 바깥에 그 정부에서 그때 종갓집 아주 크게 좋게 지어주고, 여기는 그냥 일반 관람객들한테 공개를 하고요. 지금도 여기서 해마다 충무공 탄신 행사는 아까 거기 충무공 현충사 사당에서 하는데, 충무공 제사는 여기서 모십니다. 지금도 기제사 음력 11월 18일 날 밤, 그러면 그 후손들이 와서 그럼 음식을 여기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준비해 오고, 여기서도 나머지 마지막을 하고요. 이런 거를 흔히 이제 육간대청이라고 하죠. 한 칸, 여기 기둥을 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옆으로 한 칸, 두 칸, 요거는 이제 반칸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육간대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혼례도 치르고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마당에서 하는 건 원래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마루가 없어서, 대청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사도 모시는데, 지금도 해마다 음력 11월 18일 날 밤 자정이 지나면 여기서 제사를 모십니다. 여기에 이제 그 상을 펴놓고, 상을 준비하고. 후손분들이 그때 충무공 후손, 여기 아산 시내 충무공 종회가 있고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전국 각지에서 그때 되면 찾아오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제사를 불천위 제사, 아니 불자에 옮길 천자에 위패 위자, 위패를 옮기지 않는 제사. 그러니까 원래 여기 뒤에 보면 충무공 가묘라고 집안에 조그만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돌아가시면 위패를 모시죠. 위패가
3대가 지나면 4대가 지나면은 그거를 땅에 묻거나 태우고 그다음부터는 기제사를 안 모시고 돌아가시는 안 하고 그냥 다 모아서 뭐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시제만 지내고 하는 건데, 불천이 제사라는 거는 나라의 공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가 몇 대가 가더라도 계속 제사를 모시는 경우. 그래서 충무공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불천이 제사 때는 자기 후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올 수 있다 그래서 간혹 그 서해 유성룡 집안 후손들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 두 분의 그 우애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음력 11월 18일 밤에 여기서 제사를 모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에 그날 하루만 야간 개장을 열어주는 거네.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아직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한번 뭐 해볼 만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는 후손들이 다 알고 있는 후손들하고 그다음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배사라고 해서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들, 거기는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단체에서 간혹 같이 참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이 충무공께서 이제 장가 들어서 물려받고 여기서 오래 사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살았겠죠. 20살에 장가를 들었나? 32살에 이제 첫 그 벼슬살이를 나가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외지 생활을 한 거죠. 그런 외지 생활을 하고 여기는 간혹 들렀던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충무공께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운구가 이 집 앞을 지나간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이 앞에 이제 그 고택 앞에 이제 은행나무,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충무공께서 거기서 이제 말 타고, 그게 치마장이라고 해서 요 주변에 이제 치마장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게 달릴 칠자 말맞자, 충무공에서 말 달리면서 훈련하던 곳이다라는 요 동네가 그렇게 돼 있는 곳이죠.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현충사를 돌아보면서 현충사 관련 또 충무공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본래 취지로 돌아가서 이제 충무공의 글쓰기 관련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이라는 모습, 이게 이 충무공 전서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거기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충무공이 직접 쓴 당포해전에서 승전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많이 인용이 되죠. 신이 일찍 섬 오랑캐의 별난이 있을까 염려하여 따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용머리를 붙여 그 입에서 대포를 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습니다.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는 있어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적선 수백 척 속으로 뛰어들어서 포를 쏠 수도 있습니다. 거북선에 대한 설명이 충무공의 글에 직접 남아 있고요. 이 충무공 기념관에 가면 충무공 장검이 2자루가 남아 있습니다. 거의 길이가 2m 정도 되고 무게가 한 5kg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2자루에 나눠 써 있습니다. 삼척서천 산하동색, 일휘소탕 혈염산하,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벌벌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산하를 피로 물들인다. 요 내용은 일기에도 요걸 고쳐 쓴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하고 막 한 기록들이 있고요. 충무공이 쓴 편지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편지라는 거는 전통시대에 선비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한 인물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문집을 할 때, 시서라고 할 때, 시서가 우리가 서라고 하는 거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편지.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하나 더 적어둡니다. 원래 하나 복사본을 하나 더 두고 그래서 그런 걸 두기도 하고, 또 받은 편지가 있고 했을 때 교류한 분들한테 가서 혹시 우리 스승님, 우리 아버지 편지가 더 있나요? 해서 모아서 그걸 다 모아서 편지 그 문집에 항상 앞부분에 넣거든요. 그만큼 편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채찰사 이원익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원익에 대해서 이제 한 게 3대에 걸쳐서 공을 세웠다. 선조 때는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광해군 때는 흔들리는 기강을 바로잡고, 인조 때 새로 그 국가의 중흥을 도왔다라고 할 만큼 조선 시대에서 아주 그 유명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고 대동법을 실행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채찰사, 지금으로 치면은 전체 총사령관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충무공은 이제 통제사였던 거죠. 그때 어머니를 뵙고 오겠다고 하는 그 휴가 청원 편지, 그 글이 있습니다. 저 이순신은 모자라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중임을 맡았습니다. 나란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어 몸이 노연할 길이 없다 보니 고작해야 산등성이에 올라 어머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그저 험난한 세태를 한탄할 뿐입니다. 아침에 나간 자식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도 부모는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곤 하는데 3년 넘게 자식 얼굴을 보지 못한 어머니의 심정이야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난 개미년 제가 한경도 건원 권관으로 있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천리나 되는 먼 길에서 초상을 만나 부랴부랴 집에 돌아갔으나 생시에 약 한 번 다려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도 뵙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연세가 많아 사실 날이 서산에 걸린 해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저는 또다시 꼼짝없이 불효자식이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도 저승에서 눈을 감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휴가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안 보내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충몽 전서에 답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란 일이 바빠서 허가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또 하나는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 의분하지 않으면, 분에 떨지 않으면은 지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유명한 제갈량의 출사표 있잖아요. 그걸 그때는 뭐 다 외우고 했다시피 하는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의분하지 않으면 그건 조선의 선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 글을 두고 하는 겁니다. 금토패문, 도사 담종인의 금토패문에 답하는 글이라는 건데, 가보일기, 난중일기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 임진왜란 기간 중에 일본군하고 명나라 군대하고 강화협정을 맺어서 휴전 중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들락날락거리는 왜적을 잡아서 조선 수군이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본군들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금토패문, 토벌을 금지하는 패문, 명나라 장수가 일본군한테 준 거예요. 조선군이 너희들 잡아갈 때 이걸 내밀고 나 잡아가지 말라고 해라. 그때는 작전 지휘권이 명나라 군대에게 있었으니까 명나라 군대가 더 이상 일본군하고 해서 뭐 피 흘려 싸우기 싫다고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하 장수들이 와서 충무공한테 보고를 합니다. 몇 놈을 잡았는데 이놈들이 명나라 이 패를 들고 우리 잡아가지 마라. 명나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해서 이 분하지만 놓치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나라 도사 담종인한테 반박하는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부하 장수한테 쓰게 했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일기에 몸이 극도로 불편하여 뒤척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아래 사람을 시켜 패문에 답한 답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글이 꼴을 갖추지 못했다. 원수사가, 여기서 원수사는 원균을 얘기합니다. 원수사가 손의갑을 시켜 지어 보냈는데 그 역시 매우 적합하지 못하였다. 나는 몹시 아픔에도 일어나 앉아 글을 짓고 정사립을 시켜 써서 보내게 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쓴 글입니다. 대인께서 타이르는 패문이 뜻밖의 진중에 이르렀습니다. 받들어 2번, 3번을 읽어보니 자상하고 지승스러움이 극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단 상대를 높여 칭찬해주죠. 다만 패문에서 일본 장수들이 마음을 돌려 귀화하지 않는 자가 없고 모두 병기를 거두고 군사를 쉬게 하여 제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 모든 병선은 속히 각각 제 고장으로 돌아가고 일본군 진영 가까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상대방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이렇게 했죠. 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제, 웅천, 김해, 동래 등은 모두 다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일본군 진영에 가까이 있다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어 속히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 하시지만 제 고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란을 일으킨 자는 저희가 아니라 외적들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속방의 장수죠. 작전 지휘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글이 이제 도사 담종인의 금토 패문에 답하는 글이라고 이 중국 전서에 이제 자세히 실려 있고요. 자, 위원장님, 이제 2회에 걸쳐서 충렬사, 현충사 관련해서 충무공 이순신의 상과 그의 글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봤는데, 소회나 아니면 시청하신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소재를 가지고 글쓰보기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현중사에 처음 발령받아서 왔을 때 저도 충무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하도 이순신 얘기 들어서 뭐 더 공부할 게 뭐 있다고 했는데, 업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고 난중일기 전체를 워딩을 하고, 그러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혹은 학자들도 모르는 그 분야에 나만이 알 수 있는, 이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 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분야를 하게 되면 그 분야의 나름의 안목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높은 안목일 필요는 없고 색다른 안목, 나만의 안목.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 일을 가지고 글쓰기, 그걸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 교수나 학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근무했을 때 본인만이 느끼는 그 식견들도 되게, 그렇죠.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듯이 그 글을 씀으로써 자기가 치유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나만이 건질 수 있고 나만이 치유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한번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도전이랄까 의욕이랄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